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31번째 방송입니다. 네. 늘 저희와 함께 해준 허이루 아나운서 그리고 조승원 기자 그리고 오늘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이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네. 네.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유배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로 가면서 네. 예. 뭐 어쨌든 경제부장으로. 네.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제가 스트레이트 처음 온 게 작년 4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 스트레이트 후를 시작한 게 5월 31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이제 유튜브 시대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자. 음. 근데 오늘 31번째 방송이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나게 되네요. 아.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김영 팀장 오시고 나서 저도 합류를 했지만 어쨌든 정말 굵직굵직한 뭐 상이란 상은 다 이렇게 쓸어 담으셨고 그리고 또 스트레이트 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예, 큰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죽은 권력보다는 저는 이제 새로 오시는 팀장님께 잘하겠다. 그렇죠. 예. 네. 그 새 팀장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 후임으로는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 팀에서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이세욱 기자가 제 후임 이제 팀장이 됩니다. 네네네. 저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한 기자. 그런 분들은 많아요. 능력도 훌륭하기 때문에 승규야 그렇게 크게 우는 거 아니랬잖아. 아니,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또 어쨌든 좋은 플랫폼과 또 잘 만들어 두셨으니까 예, 저희가 또 후배들이 좋은 기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세욱 기자가 저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아마 인사드리겠죠. 네. 오늘 전관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왜 양측이 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다시 수감이 됐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래서 재판이 이제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본 사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막 이제 지금 1심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이제 그 전에 변호인이랑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제 네. 검사랑 이제 쟁점 뭐 이런 조율하는 단계라서 진짜 재판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네. 근데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조승원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사건은 이거네요, 정말. 저 이거 자칫하면은 경영의 정당성 자체가 이제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사건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분식회계, 배임에 걸려 있는 건들이 다 큰 굵직굵직하고 큰 그렇죠. 건이기 때문에 사실 유죄가 인정된다면은 정작 뇌물 공여 사건보다 훨씬 더 형량도 클 수도 있어요. 사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지주회사 편 방송했을 때 요 네. 얘기가 어쨌든 잠깐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사건에서도 그렇죠. 이 얘기가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물산이 이제 다 그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까지 동원됐다는 게 상당히 큰 건이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삼바. 이거랑 그렇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예. 아 이거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네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재판보다 이 재판이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법조계에서는 지금 뭐 이거 1심 나오는데도 네. 1, 2년 얘기 나와요 지금. 네. 1심 나오는데 1, 2년 걸릴 거라는 얘기가 아마 벌써 그런 점들 때문에 워낙 이재용 쟁점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공여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재판에 아마 사활을 걸고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변호인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예. 네. 와, 그 우리가 뉴스에서 이름 봤던 그 고위직 분들 이름도 되게 저는 익숙하게 여러 명 네.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법조를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네. 제가 거쳐갔던 웬만한 특수부 검사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특수부 출신 검사 드림팀.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판사 출신의 이 법원행정처 대법원 출신의 팀. 축구 따지면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합친 지금 그런 정도. 네. 변호인단의 어벤져스. 네네. 아까 원포인트 릴리프 얘기하던 여기 또 축구로. 네. 아, 정말 엘 클라시코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을 다 모아놨군요. 네. 정말. 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허유로 선배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검찰 수사할 때는 이분이 변호인이고 롯데 신동빈 그룹 네네네. 회장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그렇지. 수사했던 검사가 그 검사고 그때 신동빈 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모였죠. 이재용 부회장을 네. 방어하는 데는 같이 이제. 아니 그 정체성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요, 사실? 아니 근데 일단은 네. 제가 박 기자한테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도대체? 이 숫자가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김앤장, 예, 예. 태평양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선임계를 내고 활동하시는 분은 뭐 6명 각 로펌마다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 로펌의 소위 말하는 새끼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관 변호사들 말고 이제 밑에서 같이 일을 네네 이제 막 하는.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변호사들이 엄청 크니까요. 그게 뭐 많아서 지금 수백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삼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을 때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는 숫자가 14명. 14명. 선임계 제출한 변호사들이죠. 뭐 네. 일반 분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죠. 아, 그거는 그렇죠. 네. 그 변호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낸 약간 얼굴 마담들이고 실제로 이 변호사들의 일을 서포트하는 그 밑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삼성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한 400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렇다면 또 근원적인 또 궁금증이 뭐 전과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00명이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렇게 많으면은 뭐가 유리하죠? 변호인이 많으면은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검찰에서는 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려도 많아야 10명 정도거든요. 네네. 여기는 막 1대10 싸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주 하나하나 문구, 단어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해서 재판도 엄청 길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꼼꼼히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에 있고 이제 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검찰의 생리는 검사가 아는 거고 네. 재판에서 이기는 법은 판사 출신이 아는 그렇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물량 공세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다. 이거 검토해달라. 증거 채택해달라. 이렇게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우리가 검토도 못한다고, 김현장과 네. 관련해서는 뭐 워낙 여러 번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다뤘습니다만 저는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그 전범기업 관련 소송을 할 때 김현장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다시 반송시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끄는 지연 전략으로 그때 네.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지금 뭐 자연적으로 지금 그렇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군요. 지치죠.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간이나 뭐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내고 하니까 검사도 지치고 판사도 지치고. 이게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소유지 검사가 따로 있기도 한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들이 보통 공소유지도 같이 담당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만 전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발령이 나서 각자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을 위해서 계속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질리고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리한 증거들을 이만큼을 보내면 이제 재판부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변론서 이런 거에 꼭 재판 날짜 임박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더기로. 그건 약간 그 우리 방송 앞두고 가처분 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 한번 다 읽어봐야. 예. 그래서 지금 2년 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1심 일심에만. 나왔는데 2년 설이 2년 법조계에 지금 파닥이 퍼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재판부 인사라서 바뀌고 또 바뀌고 네. 그러면 또 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참 저도 보면서 그 전에 뭐 전광과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가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약간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박 기자가 정리를 쫙 해주니까 아 맞다 싶은 내용들이 저는 되게 오늘 좀 많았던 그렇죠.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딱 그 판사 출신이었던 그 여성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네. 50억 얘기 딱 나왔을 때 정말 다들 기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게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죠. 네. 그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 나온 17억은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법률 자문계약 이 17억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 하는 동안 이 회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변호사가 이런 법률적 몇 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억대 수입이 수십억대 수입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110억 예.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4개월 동안 110억 1년 4개월. 그때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기사에 안 나오지만 오피스텔만 100개가 넘고 네네네. 그걸 위한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를 따로 설립을 했고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평균 6억 8천만 원 6억 8천. 월 6억 수입 8천만 월 수입이 월 수유가. 평균 그러니까 지금 계보를 쭉 보면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만표 네. 이분은 이제 특수통으로 뭐 아주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17기? 네 17기 여기 17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17기 트로이카. 연수원 17기. 연수원 17기 트로이카 3인방 있거든. 그 홍만표하고 여기 나오는 최재경 변호사. 최재경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김경수인가? 그 검사. 김경수 변호사. 그렇게 세 명이 이제 트로이카인데 이 세 명 중에 이제 홍만표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가 이제 나와서 110억의 그 신화를 이룬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50억 단위가 이제 최유정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부장 판사 출신이니까 있었고 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우병우 그렇죠. 네. 이분이 딱 3건 길병원 등등 해서 3건 가지고 10억 받았어요. 네, 3건 10억.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오병호 변호사는 워낙 또 부자예요 원래. 네, 그렇죠. 거의 처가가 엄청나게 부잣집.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열심히 안 하셔도 될 텐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110억, 뭐 한 달에 6억 8천, 뭐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원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왜 기업에선 주겠냐? 그게 포인트죠. 그게 사실. 포인트죠. 네. 당연히 그보다 남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뭘 남기려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쓰느냐? 결국 떳떳하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사실 그 뒤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가는지는 취재도 쉽지 않고 저희도 이번에 뭐 새로 밝혀낸 건 없습니다. 다만 뭐 곽승유 기자가 인터뷰했던 그 검사 출신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죠 사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네. 요약을 좀 해서 그러니까 전관 현관이잖아요. 현직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관 그렇지. 예우가 되는 건데 이 현직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 예우란 말 이제 쓰지 맙시다. 저 전관 특혜. 네. 이게 뭐 본인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현직 현관들이 자기의 상사 지금 당장 현 검사인데 검사장 부장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관들이 이분들이랑 다 엄청 친한 거예요. 그렇죠. 바닥이 또 좁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통들은 다 친하고 다 친다. 이러니까 이런 전관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을 하면 약간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뭐 만나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뭐 유죄인 사건을 완전히 다 무혐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의심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관은 요걸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 이제 사건을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주변적인 것들이 사실 뭐 검사나 판사도 인간인지라 이 아리까리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건들인데 네. 그런 데서 어떤 쪽으로 판단이 넘어가느냐 이런 데 영향을 아무래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네네네. 검사들이 하죠. 판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요는 사실 전관을 그럼 왜 쓰냐? 전관을 쓰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만표 110억, 홍만표의 110억 신화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정은호 게이트 때 이제 다 나온 얘기잖아요. 정은호 게이트 때 이 정은호라는 분이 마카오 어디 가가지고 원정 도박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고. 근데 2013년하고 14년에 그래서 2번 걸렸지. 네. 다 덮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죠. 다 무혐의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그 누구의 힘이었겠어? 그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홍만표의 힘이었다고요. 네? 그렇게 힘을 써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갖다 주는 거지. 전관을 썼는데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왜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전관이 아까 그 곽승유 기자가 현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전관 문화가 왜 이렇게 계속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사회부 오래 나갔잖아요.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뿌리 깊은 이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까 싸가지 없는 놈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검찰이 우리가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포인트도 이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검사 다 해봐야 2,20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주로 그동안에 나쁜 쪽으로 무슨 일을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나쁜 쪽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검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후배 유계질서 내지는 상명하복 그다음에 지금은 뭐 원칙적으로는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윗사람들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또 올라가요. 그 길을 올라가는 그 자기네 계보를 따라서 쭉 특수통이면 특수통, 공안통이면 공안통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윗선에서 높은 검사가 전관들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저 최인호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그때 그랬는데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변호사가 최인호 변호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 변호사예요. 근데 자기 사시 동기한테 전화를 해. 사시 동기인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높은 급에 있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나 했는데 무슨 부탁을 했냐면 그 자기가 고소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있어요. 이 피의자가 접견 외부에서 접견 올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서 접견할 때 무슨 대화를 하는지 구치소에서는 그 녹음하거든. 그렇죠. 그거 녹음 파일을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요. 그 검사가 해줬어. 그 검사가 자기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건 공판 검사한테 전화를 해. 자기 후배한테. 그 공판 검사 나중에 처벌도 받았는데 추모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야, 내 동기가 이게 최인호 변호사인데 이게 아주 이거 좀 괜찮은 친구인데 말이야.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네가 그 파일 좀 빼줘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공판 검사가 그래서 구치소 녹음 파일을 빼다가 변호사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추모 검사는 왜 그 말을 들었겠어요. 자기는 최인호 변호사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선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이렇게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없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 밑에 검사들은 그 생각하는 거지. 홍만표 안 보겠어요? 그런 케이스? 어찌됐건 홍만표는 나중에 뭐 좀 이렇게 됐지만 자기 말 잘 듣고 검찰 엘리트로 승진해서 옷 벗고 나간 선배들의 모습을 볼 거 아니야. 검사장을 보통 검찰에 검찰에 별 달았다 얘기하잖아요. 검사장 그만두고 나가서 병원 개입하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로펌 간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나중에 가면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전관 뿌리 뽑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검찰개혁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 검찰의 권력, 힘을 좀 빼야 돼요. 전관이 힘을 쓰는 건 현관들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전관이 힘을 쓰는 것도 사실은 현관들의 힘이 무지하게 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가 민가 하면 자기가 알아서 봐줘버릴 수 있어. 봐서 웬만큼 문제 안 될 것 같으면 덮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관의 권력을 줄이지 않으면 전관도 계속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전관의 힘을 힘을 빼려면 먼저 현관의 힘들을 빼야 돼요. 그게 검찰개혁의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이트를 통해서도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권력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다. 우리가 얘기 진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은 검찰처럼 이렇게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은 아니에요. 다만 이 법원행정처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네. 2호 라인을 중심으로 사실은 뭐 그 전에도 사법농단 시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판사들 줄 세우기를 여기서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발의된 네네네네. 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석부장 판사가
자기 밑에 부장판사한테 전화해서 야 저쪽이란 건 이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판결문 좀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장판사는 그걸 또 받아들여서 판결문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법원의 굉장히 오래된 제주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뭐 자랑 같지만 예전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을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특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한국기차상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 걸 기억하나. 살아남 조직이 아니, 살아남는. 아니,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그냥 다 기억합니다. 저 입사하기 전이었어요 사실. 네. 그렇군요. 네. 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법원도 서열화돼 있고 위기의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걸 고치자고 수많은 노력들이 당시에 그 사건을 계기로 있었지만 결국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또 물거품이 되고 이런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게 됐죠. 네. 근데 그 신영철 대법관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분도 결국에 탄핵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되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지금 임선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되면 최초이죠. 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사 탄핵.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쨌든 또 정관 이후 방지법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사실 했었는데 그걸 또 앞두고 이제 다들 법복을 벗으시더라고요. 이게 틈새가 늘 이게 뭐 어떤 규제라든지 모두 틈새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되기 직전에 나가시고 근데 이게 2015년에도 한번 로펌에 이제 고위 판사 검사들이 로펌을 3년 동안 대형 로펌 뭐 연매출 100억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때도 한번 무더기로 나갔어요. 파트너 변호사로 가는 거. 그때도 무더기로 한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법이 강화되는 시점에 뭐 꼭 이것 때문에 나가시는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 타이밍은 그렇다. 네.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보면서도 좀 답답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놈의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이게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정관하고도 이거 맞닿아 있는 말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조성훈 기자 얘기한 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관의 힘을 빼면 또 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오래된 악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답이 잘 안 보여요, 사실. 전문가 계시잖아요, 조성훈 기자. 아니 뭐 어떻게 끊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나올 만한 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뭐 도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최한수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기수 문화가 강해서. 기수 문화가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기가 23기 윤석열 총장은 좀 약간 젊은 편.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17기가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은 17기부터는 위로 싹 옷을 벗고 나가는 문화가 있죠, 검찰은. 그래야 인사권자의 인사폭, 인사 권한이 세지니까 자리를 비워줘야 거기서 그 자리에 내 사람을 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총장의 막강한 인사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용퇴를 하고 다 나가면은 이 양반들한테 뭔가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반들은 조직을 위해서 자기는 용단을 내리는 건데 정년 안 채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나갈 동기가 있느냐? 나가서 돈 벌지 뭐. 이런 문화가 또 한 축에서는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는 법상으로는 검찰청법 이 법상으로는 정년이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법상으로는요. 대한민국의 검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 아니면 다 어나다 검사예요. 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장이라는 게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법상에는 없어요. 법상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한 취지가 하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명예 뭐 이런 승진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직 신경 쓰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수사나 열심히 해라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검사는 딱 두 종류. 총장 아니면 다 그냥 검사로 해놓은 거예요, 법에는.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뭐 직제도 있고 보직의 범위는 있어야 될 거냐 해서 자기네들이 뭐 부부장 검사부터 뭐 차장 검사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검사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검사장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검사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2,200명이에요. 검사가. 경찰은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중에 끝까지 올라가서 청장이 되면 이제 겨우 차관급 대우 받는다고 하잖아요. 청장이니까. 네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조직에서 차관 대우를 받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죠. 관용차 나오고 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얼마냐? 50명이 넘어요. 말이 되냐고요. 법원은 더 많죠. 한 130, 140명 정도. 134 대사람들 더 명. 많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래도 사법기관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행정부와 다이다이 네. 붙는 사법부니까요. 행정부와 딱 양립하는 아니, 다이다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니까 인정해준다 쳐. 검찰은 뭐냐고. 검찰은 뭐냐고. 행정 법무부 외청이에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 안에 차관 대우 받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차관급 대우 받던 분들을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다 전관 예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취재하면서 제일 약간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전관인 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분들한테 좀 그랬던 통화하다 보면 느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관이라는 게 기존에 공적 활동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높은 수임료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직책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공적인 마인드는 거의 이제 없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뭐 이렇게 퇴임 짓고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의식 자체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거리끼는 게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늘 보면요, 그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박 기자도 내가 뭔데 내가 취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나? 많이 우리가 하죠. 종종 우리는 네, 이런 네,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MBC라는 회사 방송사에 내가 아나운서라는 직종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허위를 하는 사람이 별로 대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 정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이 접조와 전미어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을 해주는 건데 마치 이제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인 양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건 정말 순간이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상황이 익숙해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그 이름 김현장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피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이게 김현장은 등장하지 않는 기사. 데이트에서 정말 아유. 김현장 우리가 흔히 이제 회전문 얘기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위 뭐 공직자,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검사, 판사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정부 부처의 되게 고위직들도 이제 모셔가고 고문의 형태로 그렇게 회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있다가 또 김현장에서 청와대 또 들어가고. 아 그렇죠. 사실 이제 김현장이 그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장차관급들 1급들을 싸그리 이제 쓸어 담죠. 네, 쓸어 담죠. 근데 진짜 김현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가 이제 잠깐 우리 보여드렸지만 이분들이 김현장에 있다가 다시 현직으로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장관으로 오고 공수처장으로 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할 수 있겠어요. 현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언젠가 내 위로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냉대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김용 팀장이 다시 이제 경제팀장으로 또 경제부장으로 가셔서 하다가 이렇게 안 볼 사람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나서 내가 다시 경제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럴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아 참.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보면서 답도 없다 싶은 진짜 스튜디오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난 한 2, 3년 됐나요? 이 검찰 개혁 논란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 근데 보면서 약간 좀 답답했던 건
저게 개혁의 전부가 아닌데 맞아요. 마치 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싸우고 아. 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검찰 개혁의 전부처럼 네. 우리는 이 사회를 뒤흔들었는데 정작 우리가 사법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그 수많은 과제들과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시끄러운 논란들 때문에 묻혀진 게 아닌가. 맞아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네. 묵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수처 하나 세운다고 금방 바뀌라고 아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예. 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반성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맞습니다. 사안을. 진짜. 그리고 저는 그 언론의 보도 다른 이제 뭐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검사는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당시에 뭐 박길배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법조계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좁으니까. 근데 검찰은 이라고만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 기록에 다 남죠. 공소장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고 네. 불기소 사유서를 자기 이름으로 쓰는 네, 거고. 그래서 어떤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어떤 것은 불기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검사 개개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러면 또 검찰 출입 기자단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영원히 또 메비우스의 띠로 또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라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검사 잘못된 이 기소와 그냥 묻어버리는 불기소를 한 검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시민들이 가져야 될. 오늘 약간 큰 틀에서의 마무리를 조승원 기자께서 좀 이 전문가로서 아니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관 특혜 전문가 알겠어. 워낙 오래 취재를 하셨으니까. 아까 김용 팀장이 말씀하신 게 저는 거기 좀 상당히 좀 정말 제가 지난 한 1년 2년 동안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마치 조국 뭐 추미애 뭐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갈등과 논란, 윤석열 뭐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또 공수처 벌어지면서 이게 마치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막 다 양 진영이 다 그냥 그거에 막 사활을 걸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전관 문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핵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거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전관 문제를 보면서 검찰 개혁 또 그 넓게 얘기하면 사법 개혁을 왜 해야 되는고 왜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여론이 좀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한 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우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최소 14명, 최대 400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쓰는 정관 시스템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스트레이트가 또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세욱 팀장, 신임 팀장이 잘 챙길 테니까요. 네. 자꾸 그 전관처럼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또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네. 바뀌기는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뀔 수가 없는 게 아까 뭐 기수문화, 뭐다음에 검사 동일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씩은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미 사실은 예전부터 네. 조금씩 균열이 연수원이 지금 없어졌고. 예,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왔죠 그럼요. 지금까지. 이제는 조금씩은 계속 바뀔 텐데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당겨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이 자꾸 지금 전관 현관 얘기 나오는데 아주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검찰만 국가에서 얘기하면 로스쿨로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몇 명 2,200명 중에 2,000명 뭐 2,000명 남짓하는 이 검사 중에 일부 몇 명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검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동기예요. 선배 아니면 동기 아니면 후배예요. 그렇죠. 딱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관과 현관이 힘을 합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다음에 나야가 옷 벗고 나가면 또 나도 저 선배의 길을 가야 되니까
싸가지 없는 놈 안 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다 탄생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과 비리가. 그러니까 자기 검찰 선배가 옷 벗고 노래를 부르고 여자를 껴안고 노래를 불러도 아 저건 우리 선배 아니야 해주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검찰 후배들이 고위직이었던 선배가 동영상에 대빵방이 찍혀 있는데 아 저거 우리 선배 아니야 해준 거예요. 이런 문화가 왜 벌어졌냐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깨집니다.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분명히 깨집니다. 이거. 자, 정말 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전달하고 가시는 우리 김영국 팀장님의 이제 스트레이트 후 클로징 멘트 겸 그래도 오랫동안 네. 우리 팀장님 팬들도 많았는데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잘생겼다고? 이거 저기 그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원샷. 안 됩니다. 네, 줌 한번 당겨주셔서 원샷 한번 잡아주시고 카메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제가 한 9개월 남짓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감탄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 보면서 아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꼼꼼히 취재하고 기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써야겠구나 이런 걸 돌이켜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끝까지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박 기자가 본 우리 김영국 선배, 김영국 팀장에게 이제 원래 그 가실 때 송별사 이런 거 또 후배 기자들이 또 저는 사실 입사했을 때 저희 사회부 캡이었어요. 캡. 그러니까 스승이셔서 고생하면서 컸구나. 거칠게 잘하신다. 스승이셔서 이번에도 너무 많이 배우고 진짜로 네 조만간 또 다시 뵙진 않겠죠? 다시 한번 정말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면서 또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신뢰를 점점 더 많이 쌓아가는데 크게 고생하신 우리 김영국 팀장께 박수와 네. 정말 감사를 보내요. 그래서 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이런 아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일 31회를 맞아서 31회를 31개 요거 31회 요거 불고 같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팀장님이 직접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이또 코로나19 시대에 이거 함부로 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네. 네. 한 번에 될까요? 하나도 안 꺼지나요? 두 손으로 그럼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이트 후가 박균 팀장 체제에서 계속 이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오늘 지금까지 김영국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시는 마당에도 구독 좋아요는 해주셔야죠. 네. 뭐 저는 떠나지만 훌륭한 기자들이 다 남아 있고 스트레이트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본방 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멘트 소감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방송용이어가지고 한마디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게요. 쿠키 영상으로 남기게. 다시 아까 전에 너무 방송용이어가지고 재미없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아니면 마스크 벗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잠깐 마지막으로. 먼저 아무도 옆에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 있을 땐 혼자. 방송을 마스크를 쓰면 힘들어요. 진짜. 땀이 차고. 뭐예요?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진짜 스트레이트 재밌었어요. 저는 보람도 많이 느꼈고 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었고 여기서 배운 것들 앞으로 남은 기자 생활에도 잊지 않고 이 정신, 스트레이트 정신으로 계속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끄자. 네.